이제 한국 사회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거죠. 쭉 아까 말한 그 진보의 시절이 왔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진보니 뭐 이런 거 철학 같은 거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든지 대학이 진보주의를 태동합니다. 미국도 1920년대 미국 대학가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독일 유학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독일 유학을 갔다 와야지 이 명문대 교수가 됐고, 이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독일의 그 낭만주의적 전통 내지는 헤겔리즘적인 전통 뭐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개혁주의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식인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총체적인 해결을 하려고 들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진보주의가, 다시 얘기할게요, 1920년대쯤에 유행한 진보주의는 세 가지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독일, 이태리 같은 데서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 따라가는 민족사회주의 경향이 있고, 러시아의 코뮤니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뮤니즘의 아류로서 이제 민족도 공산주의자들이 콤민텐을 통해서 뭐 조선반도니 뭐 이런 데 다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에 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어떤 적극적 리버럴리즘. 자유 자체도 국가가 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는 소위 말하는 모던 리버럴리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모던 리버럴리즘이 나온 배경이 있죠. 뭐든지 거장 나오지는 않아요. 볼셰비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짜르 체제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히틀러의 등장도 다 독일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있었기에 나온 거예요. 오히려 동부에 사는 부잣집 아들들, 그리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진보고요. 이 당시부터도. 오히려 서부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가난한 집, 아주 가난한 집은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받은 그 가난한 집 아들들이, 자수성가형들이 대부분이 보수가 돼요. 그래서 흔히 이런 생각이에요. 대기업이 보수다? 처음 말씀, 미국에도 보면 그렇지만 대기업은 보수가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2세로 가면. 왜냐? 이 사람들은 국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강한 보수성을 띠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냐면요, 자수성가형 중소기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준다기보다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로 볼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다시 얘기하면 루즈벨트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적으로는 케인지아니즘과 결합을 하면서 강한 진보주의, 그러면서 어떤 미국을 갖다가 가난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1950년대 보니까 미국에서 리버테리안 경향을 가진 사람들, 자영농민이라든지 자영한 사람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정부가 나한테 별로 해준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그래서 배경이 다릅니다. 특히 서부 같은 경우에 도로도 자기네들이 깔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오는 적도 없고 그냥 동네는 그냥 자기네들이 임명 내지는 선정한 보안관이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그것도 젊은 애들이, 얼굴 하얀 젊은 애들이 양복 입고 와갖고 가리키려고 드는 거야. 여태간 무슨 농작물을 심고, 이게 진보라는 거야. 손에 물도 안 묻혀본 것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 출신의 바로 이제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미국으로 망명해 옵니다. 노예로의 길이라고 번역하나요? 하이에크 저자? 그게 이제 번역돼서 유행을, 그게 사실 하이에크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팔렸지. 이게 사람들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건요, 몰랐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일 경우는 일부 지식인을 빼놓고 드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내 생각을 쫙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와, 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네들이 자유를 준다고 국가한테 자유를 맡기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너의 운명을 국가한테 맡기는 거다. 너네들이 국가로부터 다 보조금 받기 시작하면 너네들이 결국은 국가한테 다 너의 운명을 맡기는 거다. 결국 그게 노예로 가는 길이다.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바로 독일 나치즘이 그랬고 볼셰비즘이 그랬는데, 미국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지만 서서히 국가가 강해지면 그렇게 가는 거다. 왜 너네들은 국가에다가 자유를 팔아먹냐.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오케이. 인간 사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 근데 시장의 실패는요, 파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파국을 하면요, 정말 쫄딱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런 암묵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그 책줄 몇 권 읽었다는 하버드대 나오고 프린스턴대 나왔다는 그 박사들, 걔네들이 뭘 하니?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제적 보수주의 내지는 이런 흐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혹은 도덕으로부터 독립한 강한 개인을 추구했는데 사실은 강한 개인이 된 게 아니라 정작 만들어진 것은 소외감과 고독에 몸부리치는 대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주체적이지도 않고 자발적이지도 않아. 근데 위에서는 자꾸 군중, 너네들 인간이 주체고 자유롭다고 자꾸 가리키는데 막상 군중들은 그렇지 않아. 자유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로 나치즘이 등장하고 볼셰비즘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바로 탈도덕화된 국가가 괴물로 등장하는 모습. 여기에 나와서 철학적 보수주의가 나오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경제적 보수주의는 좀 소개가 됐어요. 이 철학적 보수주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소개가 안 됐어요. 근데 반공적 보수주의를 굉장히 우리 무시하는데 이것도 관념 속에서 반공주의가 아니라 반반공주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반반공주의요. 그러니까 반반공주의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반반공주의. 저 공산대에서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 모택동 밑에서 얼마나 많이 써. 그러면서 그거는 미화해버리죠. 폴포트 밑에서 얼마나 죽어.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 그 무식한 소리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그땐 진보인 게 힙한 거야. 멋진 거야.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슈타지 문건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들어봤지. 그러니까 슈타지라는 게 이제 독일 정보기관인데 거기서 그 간첩 명단이 나왔는데 3만 명 이상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도 간첩이었어? 얘도 간첩이었어? 그런 식.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주사파 문제하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사파 얘기하냐고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잖아. 만약에 북한 정보기관에서 기관 까보면은 우리나라 간첩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신천지의 그 추수꾼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경계의식 가지잖아. 네. 주사파나 이런 간첩들은 그런 거야. 들어와서 암약해.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자발적인 그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특히 지식인들 그것도 그 지식인들 중에서도 되게 골 때린 게 그 나라의 최고 대학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우리 손 작가님은 혹시 케임브리지 5인방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첩보 영화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케임브리지 5인을 아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193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5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련의 간첩이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5명이 이런 거예요. MI6의 미국 담당 책임자이자 부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뭐 국정원 제2차장 뭐 이런 정도에 올라간 게 소련 간첩이었고, MI5는 뭐냐면 간첩을 잡는 조직이고, 아주 물론 복잡했다면 그게 단순하잖아요. 아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MI6는 간첩으로 가는 조직이에요. 이쪽은 방패고 이쪽은 창인데 양쪽 다 있고, 한 명은 보수 정당의 핵심적인 보수 국회의원의 핵심 보좌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무부의 간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상 총리실도 있고, 스탈린이 영국하고 회담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다 내용을 나갔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쳐갖고 하나는 수상한테 보고하고 하나는 스탈린한테 줬다는 얘기죠. 미국하고 연락 책임자 조서 간첩이었기 때문에 미국 문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영화를도 무지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간첩이 됐을까? 이 배경을 지금 정리된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간첩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3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특히 케임브리지대가 굉장히 좌익으로 경도되어 있던 거예요. 오토라는 간첩명을 가진 친구가 바로 영국에 와서 이들을 조직하는데 뭐냐면 이들은 맨 처음에 콤민테른에서 활동하는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너 이제부터 절대 좌익 운동하지 마. 너 조직에서 다 나와. 너는 지금부터 MI6 들어가. 우리가 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있는데 고시반에 와서 그렇죠. 너는 고시반에 들어가 행정고시 보고 너는 지금 국정원 7급 심전반에서 들어가. 그다음에 너 장관 아들이지. 너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고 그래갖고 나 요번에 외무고시 준비한다 그래. 외무고시 준비한 다음에 그 미주국으로 아버지 국을 뺏어서 들어가라 그래.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 당시에 배신자 소리를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들을 그러면 소련 간첩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너무 스파이 용어가 아니라 스포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포터 그러면 찾아낸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 케임브리지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영국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스포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련 간첩한테 예를 들어서 유재일을 포섭한다면 유재일이 누구고 누구 아들이고 뭐 신상 명단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이쪽에 가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앉아갖고 스포터 역할로 이 케임브리지 안에서 간첩 역할을 할 만한, 그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아마 조금 뒷세대는 뭐지만 80년대 초반 학번까지는 모리스 돕이라고 하면 영국의 대표적인 막스주의 경제학자로 아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리스 돕 자체가 그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 소련 간첩기관한테 연결을 시킨 킴필비 같은 경우. 그 5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킴필비거든요. 킴필비 같은 경우는 그 모리스 돕 교수를 만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오스트리아 가라. 오스트리아 가면 국제공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 만나봐라 그랬는데 가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오죠. 그게 위장 결혼이냐 뭐 진짜냐 하지만 이 여자도 영국에 국적을 얻으려고 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간첩으로 연결된 거죠. 킴필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MI6의 그러니까 미국 연락 최고 책임자가 되고 KGB 쪽에 거물 간첩이 도망쳐 오려고 해서 도망쳐 오는데 누구한테 연락이 되냐면 킴필비한테 연락이 돼갖고 결국 킴필비가 야 이 새끼 그 새끼가 도망치려고 연락해서 잡혀서 죽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간첩 영화 뭐 폭파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걸로 나오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작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굉장히 센 줄 알잖아요. 세요. 왜 세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뭐 신기한 조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센 이유가 있어요. 별의별 인종 다 있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리크루팅입니다. 그 번역해요. 리크루팅 그때는 번역할 때 포섭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자, A라는 KGB나 CIA나 모사드가 외국으로 파견되면 제일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리크루팅이에요. 그 나라 현지의 놈으로 자기한테 쓸만한 정보를 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리크루팅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념으로 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점을 잡아서 공갈을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나 공갈을 때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이념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모사드가 가고 걔네는 샤이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샤이안이 뭐냐면 잠재적인 협력 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왔다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위태롭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다시 홀로코스트 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샤이안이 될 만한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나 이제 당신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최소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가 강한 게 뭐냐면은 모사드가 무슨 공작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그 샤이안들을 깔고 있어요. 그 샤이안들은 돈도 안 줘도 돼. 그냥 평상시에 자기 먹고 사. 그 다음에 간첩 하나면 현지 외국어 가르쳐가고 침탈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외국어 액센트 없이 외국어 한다는 건 얼마나 걔네들은 알아서 외국어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에 1930년대 KGB던 구루가 그렇게 전설적으로 막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찾아가면 이념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도를 써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KGB나 구루가 1960년대부터 붕괴합니다. 60년대 때 붕괴한 이유가 뭐냐면요. 서구에서 자기네들 따른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 여기서 서구에서 이 무너지는 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솔제니친이야.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거야. 그러면서 소련에 사상범들을 가두는 강제 수용소가 있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거든. 그때 두 명의 사르트르와 까미가 논쟁이 붙어. 사르트르가 유시민같이 굴지. 까미가 진중권같이 굴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비유를 하시네. 대단히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런 진보적 폭력이다. 그 일명 위약이다라는 식으로 옹호를 해. 진보의 혁명가지. 까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난 뭐 사르트르 실존 중에서 한때 뭐 유행하고 우리나라 소위 말 보수적이라고 하는 어른들도 사르트르 좋아하는 분들 많이 보고 그런데 사르트르야말로 진짜 한국전쟁 또 뭐 미제 침략으로 규정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소련 계속 미워하고 아까 말한 강제수용소도 미워했고 그러니까 1930년대 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강도의 문제지, 그러니까 강도란 건 이제 도덕 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하냐 약하냐 문제지, 볼세비키즘에 경도됐었던 거예요. 그게 주류였고, 좀 용감한 놈들이 볼세비즘을 떠들고, 약간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얘기해도, 나는 겁이 나서 못해요라고 했지, 그걸 반대하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학교 80년대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좌익들한테 압도돼 있었죠. 아부하기 급급하던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와서 지금 역사학계가 심하죠. 뭐 교수님 자본론 읽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놀래갖고 막 얘기하면은 교수님이 맥을 못 추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80년대 때. 바로
바로 그게 이제 193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서울대가 비슷했고, 미국의 또 일부가 좀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봐봐. 이 50년대, 60년대 그 좌파들 머가리 깨지면서 이제 청년들이 좌파들한테 그 하는 거 솔제니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게 조국 윤미향 사태야. 그 사람들이 좌파에 대해서, 좌파의 위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결정적인 사건이. 옥스퍼드 대는 그러는데요. 굳이 뭐 옥스퍼드 대는 좀 케임브리지 대보다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도 간첩 조직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했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은데 경향적으로 케임브리지가 그 당시에 진보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옥스퍼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요즘은 고시 봐갖고 출세하겠다는 좀 그런 분위기들을 있고, 그러면 약간 기독교적이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기독교 성공회죠. 그래갖고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케임브리지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어요. 마가렛 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느 대학교를 나오죠? 옥스퍼드를 나옵니다. 근데 영국에서 굉장히 노동당 뭐 간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케임브리지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경향성이 있어요. 갑자기 저걸 봐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케임브리지 5인방 같은 사태가 벌어졌냐라고 보면 그 아버지 고고학자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 영국 애들이 그 당시에 그런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애들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RPG 게임 같은 역할놀이야. 자기가 스파이라는 거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자기가 뭐 스파이 역할을 하고 이러는 게 인생이 재밌었구나.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향성이란 거 하고 뭐 사르트르하고 뭐 윤미향 사태 쭉 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제 캠브리지 5인방이 사실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경향성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게 서구의 그 과정으로 보면 지금 하나가 남았어. 귀욤 키터 사건. 독일에 빌리 브란트 총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띄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서가 간첩이었어. 그리고 그게 털리면서 이 사람 빌리 브란트가 실각을 하지. KGB가 막강했던 이유가 CIA는 굳이 말하자면 이념으로 포섭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었어요. 힘들었어요. 대부분이 KGB는 사실은 돈으로 매서거나 아니면 원한으로, 그 체제의 원한을 가진 사람을 해서 포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발적인으로 스파이가 돼서 나온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KGB 협력을 했죠. 그 간첩의 개념을 어떻게 잡기에 따라서는 사실 저도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외교관이라고는 했지만, 외교관이 아니라 원소속의 외무부 출신이 아니라 저를 그 당시에 포섭을 했고 모스크바 구경을 시켜준 사람은 결국 아까 말한 GRU 소속 사람이거든요. GRU 소속인데 이제 일본의 외교관으로 신분 위장을 해서 나와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작을 하는 거고,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만약에 이런 진짜 풍조 속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공작을 하거나 포섭을 안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 내지는 직무유기다. 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예가 있을 거다. 뭐 누구를 찍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합리적 의심을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북한이 지금 돈이 없잖아. 스파이의 기본은 돈이거든. 돈 없이 어떻게 스파이를 해? 그러니까 뭐 스파이 얘기 나오면 제일 재밌는 게 아까 기욤 사건 얘기했잖아요. 기욤 사건 할 때 동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스파이 작전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 로미오 작전이에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보니까 서독에서 노처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때 그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40대 노처녀들이 비서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독신주의자 그러지만 또 몰라요. 또 젊은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 40 넘어가면 슬슬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러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거거든요.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3명만 아는데 정보가 새는 거야.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간첩일 거다 했는데 암만 뉴욕 셋 아니야. 누구에서 했냐? 비서. 근데 요즘 세상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타이피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비서의 가장 유명한 타이피스트.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이 여자를 거치죠. 옛날에 미노타 카메라로 찍어갖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독한 노처녀를 상대로 이제 꽃미 남편 내지는 멋진 남자가 와서 연애를 걸어갖고 정보를 얻어낸 그게 이제 그 작전명이 로미오 작전인데 이걸로 서독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이강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그 이강국의 애인 그 여자가 바로 이강국이라는 공산주의자를 북한으로
월북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교난업안에 그 여자는 총살당하는데. 저 그거 몰라요. 그 당시에 CIC라고 해서 미 육군, 그러니까 첩보대죠. 그러니까 미 육군 첩보대 대령의 애인이 있었는데요. 영어로도 유창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자기 애인이 공산주의자하고 연결이 돼갖고 첩보질을 하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미 육군 첩보가 한국 최고 책임자죠. 이 사람의 찝차 뒤에 타고 휴전선 근처까지 가서 월북을 했고 누가 감히 검문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잡히죠. 그래서 잡혀서 국군이 후퇴하기 전에 사형 선고받은 거 총살시키죠. 그래서 뭐 한편에서 저 아름다운 뭐 연애 극으로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는 뭐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남자의 사랑에 빠져갖고. 이강국이는 누구냐? 경성대대 나온 당시의 인텔이고요.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러고. 당시에 그래서 북한에서 아마 북한에서 외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무장관을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남노당 숙청당할 때 숙청당하는데 1940년대 때 서울에 이화여전 다니고 그런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꽃미남의 그 진보적이고 개념 있는 남성의 대명사였죠. 이강국이라고. 로미오 사건 했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나와요. 진짜 몰랐느냐 간첩인지를. 그럴 때 알았다는 사람도 꽤 나와요. 알았는데 동조했다. 제가 오늘 얘기는 미국도 보수주의라는 말을 싫어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경제학적 자유주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철학적 보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반공주의. 이 세 가지 흐름이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정보를 빼주는 사람인데, 공작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리크루팅을 하는 건데, 리크루팅의 가장 큰 무서운 힘 중에 하나가 이념이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KGB가 막강했고, 지금도 이념이든 제가 민족이든 그래서 좀 강한 것이 모셔드가 그래서 강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일이었고요. 네, 저는 손희락이었습니다. 네, 황성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